네,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약간 반도체 쪽 네. 섹터에 온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투자 아이디어 한번 네.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네. 케이프 치스 법이죠. 네네. 이게 원래 이제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약간 좀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네네.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네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할 예정이다. 네네. 네,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세공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게 야당에서 재벌 특혜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화 의복인 것 같아요. 미국 칩스법 자체가 워낙 독하게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 여론이 이러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죽겠다. 정치인들은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용인에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그 이제 조성 계획이 나왔고, 그게 이제 300조를 투자를 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어떤 향후 팹 5개 이제 300조 원의 투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25년 만에 수도권 규제가 풀린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또 해석해 볼 수가 있네요. 네네. 그 1998년도 파주 탄현에 산단이 생긴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사람들이 이게 그 어떤 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산업단지는 국가가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할 때 차이점이 뭐 있냐면 그냥 개별 단지들은 기업들이 다 이거 조성하고 특히 알박기, 선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그게 사실 생각 외 비용이 커지고 그리고 개발이 지연되는 요소들이거든요. 산다는 그냥 토지를 수용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력들, 지금 반도체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같은 부분은 기존에 이제 대기업이 8%에서 이제 15%,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제 16%에서 25%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커요. 영업이익에서 사실 법인세 이게 보전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부동산 쪽도 약간 호재인 것 같은데. 이미 들썩들썩거리죠. 네, 이미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간 이게 뭐 반도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또 나름대로 잘 뭐 대학이나 그런 데서 양성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산학 협력이 앞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이 진행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삼성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약간 욕을 먹는 게 이게 연구 개발을 하면 반도체 웨이퍼를 구워줘야 되거든요. 잘 안 해줬죠. 아,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아웃소싱, 약간 그렇죠. 연구 개발 용도로 뭔가 네네. 생산을 제대로 안 해줬다. 그렇죠. 대학에서 이게 사실 반도체 연구를 하면 이게 반도체를 구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그 교수분들은 40나노 그 레거시 팹 가지고 연구하니까 제대로 된 인력을 키울 수가 없죠. 근데 TSMC는요, 14나노까지 열어줘요. 그 대만의 대학에서 연구 개발한다 그러면 14나노까지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개발비 지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삼성이 국내 팹리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개발비 지원 5천억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뒤늦게라도 그런 것들이 좀 되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사실 혼자 뭐 잘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뭐 R&D라든지 뭐 팹리스라는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같이 그렇죠. 커야지, 그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라는 게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이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국가 대항전 성격, 그리고 이제 진짜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그 경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이제 약간 전화 위복이 됐다. 네네.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 지원법 네네. 독소 조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 업계에서는 약간 이를 두고 한국 반도체 죽이기다 뭐 이런 네. 평가까지도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초과이익 환수 뭐 이런 네. 것도 그렇고 네. 가장 좀 크리티컬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 반입이 또 안 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린 미국이 네네. 이번엔 좀 한국을 타겟팅으로 한 것이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약간 좀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독소 조항이 세다 그러면 이게 굳이 지원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 만약에 이게 또 지원을 안 받으면 미국하고의 또
미국의 질서에 맞서는 거냐라고 돼버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갈 필요 없이요. 이게 중간에 뭔가 이게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는 어떤 공간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외교와 정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본이 참 잘해요. 네. 그런 것들은 일본이 이제 민간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 사사카 평화재단이라는 데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계를 거의 주무르다시피 하죠. 거의 연구개발 창고라고 할 정도로 연간 푸는 자금이 6천억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미국의 싱크탱크는 다 사사카와 재단의 자금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거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카와 류이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A급 전범이에요. 전범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살아남았죠. 빠져나와서. 그래서 경정 있잖아요. 자전거 도박하는 거. 그걸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하고 옛날처럼 총칼 가지고 하는 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 정계를 휘어잡아야겠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하잖아요, 다. 불법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걸 다 그냥 양성화시켜서 그런 거 이제 다 견제할 수 있게 장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활용하는 거고, 작년인가요? IRA법에서도 사실 도요타가 다 빠져나가고, 기름 자원처럼 다 빠져나간 게 사실 사사카와 재단의 역할이 컸던 거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로비를 잘해요. 그게 어떻게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는 의회 권력이 되게 세요. 근데 의회라는 곳에서는 일단은 이게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바꾸기 쉽잖아요. 대통령도 바이든도 뒤집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뭔가 이게 안이 나왔을 때 그때 로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취약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세계 질서가 바뀔 때는 우리가 그런 거 되게 잘해야 돼요. 이게 굳이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단극화 체제에서는 굉장히 외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1대1로 할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 패권국가 딱 하나 있을 때, 옛날 명나라라든지, 원나라라든지, 원나라 때는 웬만한 주변 나라에 다 복속됐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고려는 부마국이 됐잖아요. 공주를 시집 보내는 나라가 됐고, 그리고 명나라 때도 우리, 조선이 굉장히 잘 이렇게 했는데, 다극화가 될 때, 이게 한 개의 패권 체제가 무너지고 뭔가 다극화가 될 때 삽질을 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거나, 그렇죠. 그리고 구한말 때도 어떤 청나라의 이게 헤게모니가 깨질 때 그때 못해서 또 이제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딱 어떻게 보면 그런 변곡점이 아닌가 싶어요. 되게 다극화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네네. 이거는 사실 근데 약간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네네, 그런 그렇죠.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약간 기업 단위라든지 네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그대로 실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계 투자 매력이 약간 좀 떨어진다든지 네네. 장기적으로 약간 쇠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이제 미국 내 투자 매력도는 확 떨어졌다고 봐야죠. 독소 조항도 너무 높아졌고, 너무 독소 조항도 너무 말도 안 되고, 이게 거의 예전에 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 수준이죠. 이게 정도면. 그때 미일 반도체 협정이 뭐냐면, 원래 반도체라는 게 윌리엄 쇼클리가 트랜지스터를 개발해서 이게 70년대 미국의 반도체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주 경쟁하면서 국방 이런 우주 항공 쪽으로 많이 써줘서 반도체가 이제 붐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나와서 뭔가 헤게모니를 지게 된 건데, 80년대부터는 일본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 그때 탑 10 중에서 거의 7개 기업이 일본일 정도로 거의 기술이 대부분 일본으로 와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어쨌든 안보가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압박을 가한 거죠. 그때부터 일본 반도체를 엄청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슈퍼 301조라는 초법적인 보복 조치도 일본 반도체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다가 그러면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자고 거의 불평등 조약이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어떤 비중이 10%였는데 이걸 20%로 늘린다. 라는 부분하고 일본 반도체가 미국 내 수출 비중을 50%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는 당시에 일본 반도체 말고 쓸 게 없었어요, 미국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본 정부가 사인해버린 거죠. 네. 그거 사인하고 플라자 합의까지 해버린 바람에 그냥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온 건데 지금 이제 약간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도.
네. 타깃은 분명히 중국인데 두들겨 맞는 거 보면 우리가 두들겨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수혜를 보는 건 다 대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대만이 이게 미중 어떤 패권 전쟁에서 가장 수혜를 본 나라가 대만하고요, 일본하고 인도네시아예요. 베트남 이런 나라들. 그럼 우리나라 제일 피해를 봤거든요. 그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이건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하고 산업하고 기업 간에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뭔가 판을 까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네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들이 약간 그런 것들을 알긴 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들 기업이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네. 뭔가 액션을 취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로비를 열심히 해야죠. 네. 로비를 미국 로비가 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친한파, 지한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비를 해서 이게 그 동맹국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고, 왜냐면 미국 어떤 정치인들이나 미국인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네, 한국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한국 내 어떤 여론이나 정서가 안 좋다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 거기 해당 주지사라든지 해당 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움직이게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외교를 끌어가야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게 판을 뭔가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지금 시간을 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기업들은 그 사이에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기업들이 진짜 온몸으로 다 떠안아야 돼요. 이 데미지를. 그런 거는 최악인 거죠, 상황이. 네. 근데 약간 좀 궁금한 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TSMC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제 미국의 반도체를 네네. 지으면은 뭐 사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지은 것처럼 당연히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분명히 독소장이 같이 적용되는 네네. 거고, 네네. TSMC도 이제 중국 거기에 이제 공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사실 우리나라 기업과 크게 약간 입장이 네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대만 쪽은 좋다는 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대만 TSMC의 중국 내 생산 비중이 8%밖에 안 되고요. 삼성의 낸드 플래시 중국 생산 비중이 40%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D램이 우시 생산 비중이 43%고, 솔리다임, 인텔의 솔리다임 인수했잖아요. 그게 낸드 플래시 생산 비중에 그 SK 하이닉스 내에서 한 30% 비중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메모리 팹들은 다 첨단 팹이에요. 근데 TSMC나 UMC 같은 회사들은 다 레거시 팹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거.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데미지가 큰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걸 1년 유예 받았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10월 되면 1년이 유예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일단 1년 더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한테 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네.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자는 거죠. 외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자꾸 주고 받는 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네. 약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을 좀 네. 뭐 길게 봐서는 좀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일단 미국의 시그널은 분명해요. 이번에 그 가드레일 조항이 있잖아요. 그 첨단 팹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 5% 이상 캐파 투자 못 늘리고 레거시는 10% 이상 못 늘리게 가드레일 조항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탈출해 이거예요. 네. 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미국 시키는 대로 해야 될지, 또 미국은 또 정권이 바뀔 수도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올해 사실 반도체가 실적이 최악이잖아요. 네네. 최악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네네. 원래 보통 이제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네네. 들어보니까 네네. 뉘앙스가 좀 네네.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뭐 그거는 좀 나중 일이라고 한다면 네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네.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하거든요. 주가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네. 제가 안 좋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프라이싱이 돼 있고요. 가격에 반영이 네네. 된다. 가격이 프라이싱 돼 있던 거고, 지금 제가 좋게 이야기했던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도권 규제 이런 것들은 하나도 프라이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팍 튀는 게, 악재는 다 프라이싱 돼 있었는데 호재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죠. 예. 만약에 미국의 이게 어떤 칩스법이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으면 여야 합의가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저희 K-칩스법이 통과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합의가 돼버렸잖아요, 여야 합의가. 미국이 이렇게 나쁘게 하는 바람에.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제 그게 프라이싱 되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부장들이 확실히 좀 화끈하게 반응하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이제 큰
주식들은 이거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올라요. 세액공제를 이렇게 해주면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주식들을 움직이려면 이게 우리나라 기관의 힘으로도 힘들고 결국 외국인이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이제 환율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이고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뭐 8만 원, 9만 원 다시 가려면 지수는 3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건 쉽지 않으니까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은 소부장주들이 더 라이트하고 가볍고 굉장히 좋죠. 네. 혹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네. K-칩스법 이것 때문에 소부장을 좀 좋게 보고 있다.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소부장들이 반등을 해서 약간 네. 잠잠해지긴 했는데 한때 약간 소부장들이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뭐 기관 쪽이라든지 그쪽에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이유도 있다. 네네. 일본의 그 강제징용 배상 해결 조짐이 발생을 하면서 네네. 원래 이제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이게 네. 이제 그대로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이 막 커졌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일본과 다시 좀 외교를 하면서 수출 규제 해제되면서 이러다가 약간 좀 소부장 국산화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 우려도 약간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라는 게 그 실적 곱하기 어떤 멀티플이잖아요. 근데 멀티플이라는 건 결국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국산화가 굉장히 우리 대기업과 정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다시 그전처럼 사이 좋은 관계로 가면 요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잦아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프라이싱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타격을 본 게 동진 세미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포토 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한 번 당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자고 악수한다고 해서 믿을까요? 저라면 안 믿어요. 절대 안 믿고요. 그리고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그 사태 터지고 이재용 회장이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미쓰비시 은행하고 스미토모하고 만나러 갔는데 다 무시당했죠. 모욕당했잖아요. 그때. 그래요?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고. 다 데스노트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그때 이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PR, 포토 레지스트만 놓고 보면 일본 의존도가 거의 90% 가까이 됐었고, 이제 어떤 국산화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비중이 77%,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12%까지 올라왔고, 그러니까 듀폰, 미국의 듀폰을 10% 비중까지 올려왔거든요. 2025년까지 이거를 국내, 동진 세미캠 비중을 30%까지 높인다라는 게 삼성 내부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멀티플이 디레이팅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데 이거는 결국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어떤 밸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소재도 잘하고 있고 지금 뭐 2차 전지 CNT 도전제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또 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약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네, 저는 충분히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중에서 얼마나 국산화가 돼 있는지 그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선별을 해야 돼요. 네. 뭐 전부 동진 세미캠 같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사실 뭐 그런 정치권 이슈 같은 경우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변수를 잘 고려를 해서 준비를 잘 해 놓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졌어요. 다 깨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미중 패권 전쟁도 있지만 결국 일본의 어떤 아베 소부장 사태도 결국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는 어떤 징후들이었거든요. 그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국내 밸류 체인을 꾸릴 수밖에 없고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끌고 가는 것들은 그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게 약간 탈세계화, 세계 블록화의 네네. 그 흐름의 뭐 하나의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어차피 밸류 체인을 각자마다 이제 공고하게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다 지분을 곳곳에 박아놓은 거죠.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뭐 DNF,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지분 투자해놨잖아요. 네. KC텍, 뭐 이런. 다 그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이제 K 칩스법 해가지고 네. 이제 300조 투자한다 20년간 네네. 삼성전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주로 이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좀 투자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좀 주목해야 될 좀 섹터라든지 네.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을 봐야 되겠죠. 이제 장비 회사들은 기존에 메모리를 하다가 시스템 반도체로 쪽으로 잘 전환하고 있는 회사들 많이 봐야 되고요. 일단 최근에 뭐 주목받고 있는 회사들은 뭐 후공정 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이 AVP라고 새로 그 부사장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조직을 만들었고, 예, 지금 뭐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인수한다고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이라고 다 같은 후공정이 아니라 첨단 후공정 쪽에 노출도가 있는 회사가 이제 뭐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파크 시스템즈 뭐 이런 회사들 뭐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그러면 거기서 투자하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 EUV 쪽이잖아요. 극자외선. EUV 쪽 관련 어떤 국산화, 뭐 예를 들면 뭐 펠리클이라든지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된 업체들, 검사 이런 쪽을 많이 봐야 되죠. 뭐 동진세미캠 이제 PR, EUV용 PR 쪽으로 국산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펠리클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SNS텍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마스크 검사하는 파크 시스템즈 뭐 이런 회사들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오사트 기업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국내 오사스는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일단 삼성이 M코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국내 오사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메모리 쪽에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필요가 없어요. 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칩넷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잖아요. 이정 집적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그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쪽인데 그런 쪽은 국내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를 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만약에 삼성이 암코 인수가 안 되고 국내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 국내 오사 중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나 SFI 반도체 정도가 좀 유력한 그 상황이라고 되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암코를 인수한다 그러면 암코 쪽에 장비를 대는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업체들이 대박이죠. 네. 그리고 글로벌 2위 업체잖아요, 암코는. 그리고 그렇죠. 미국 국적이고, 네. 네네. 미국의 반도체 어떤 굴기하고 트렌드도 맞고. 네. 그리고 원래 엠코가 안남 반도체라고 IMF 때 넘어간 회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국내 생산 어떤 그 사이트도 많고, 한국 인력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인수한다고 해도 크게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수를 할 때. 네,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편이니까 좀 이렇게 오케이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그게 미국 사람들의 계산 방식이죠. 네, 우리처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준다고 해서 뭔가 챙겨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계산기 딜입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TSMC가 잘 나가는 이유가 네. 뭐 오사트 생태계도 잘 구축해놓고 네. 그 다음에 뭐 디자인하우스 생태계도 잘 네네. 구축해놨잖아요. 네.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팹리스들이 많이 몰리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몰리면, 이거를 중간에서 누가 브로커도 해줘야 되고, 이게 뭐 알선도 해줘야 되고, 뭐 턴키로 뭐 의뢰도 해야 되고, 디자인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 생태계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삼성이 일단 IP 생태계가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TSMC 비해서 IP 보유 수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그리고 사실 질적으로도 사실 TSMC가 가지고 있는 IP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IP들이 많거든요.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IP는 다 TSMC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걸 피해서 막 이 공정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한 번에 해결하려면 M&A.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업체 중에서 뭐 네덜란드 NXP라든지 아니면 뭐 온세미컨덕터나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이런 회사들은 인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에 가격도 많이 싸져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생태계도 같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칩리스 생태계도 좋아지고 오삿 생태계도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IP 업체들은 좀 네. 규모가 작아서 거기는 좀 인수 대상에 보기 좀 애매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뭐 세미파이브라는 회사는 또 굉장히 또 실력도 있고, 네. 원래 사이파이브라고 암을 대체할 수 있는 리스크5를 코어를 제공해주는 업체거든요. 이제 거기에 공동 창업하신 분이 이제 국내에 이제 세미파이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를 하니까 뭐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실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제 대만에 비할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인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그 중국으로 장비 반입이 안 되거나 네네. 지금 그런 가드레일 조항을 딱 세워놓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약간 저 상장사 중에서 네네. 중고 장비 파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거 서퍼스 글로벌인가? 네, 서플러스 글로벌, 네, 그게 뭐 러셀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이게 약간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있고 그 숫자도 많이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근데 높은 밸류를 시장에서 안 주는 게 그 똑같아요. 이제 중국의 장비를 파는 업체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게 팔거든요. 뭐 이익률이 거의 뭐 5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눈탱이 맞은 거 다 지금 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탁 막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높은 멀티플을 안 주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넥스틴도 마찬가지고. 네. 약간 좀 조항에 따라서 약간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는 분위기만 바뀌면 멀티플 리레이팅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환호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쪽에 우리 많이 팔아요 자랑하기도 그렇고 요즘에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네. 약간 좀 고통을 애매한 약간 거죠. 기쁨으로 네. 승화하냐. 실제로 돈은 잘 버는데 이걸 뭐 자랑할 수도 없고 뭐 공시 내기도 좀 찜찜하고 미국이 볼까봐 뭐 네, 그런 배관시하는 분위기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괜히 뭐 그랬다가 또 기술 유출 때문에 국정원 조사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클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는 좀 그냥 뭐 그렇죠. 그러려니 하는데 막 그렇죠.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제 그 파는 쪽에서도 알아요. 저거를 팔면 저거를 분해서 카피하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당장 카피 못할 걸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알게 모르게 뭐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카피하려고 하겠죠. 뭐 심하면 해킹까지 하려고 하겠죠. 중국은. 네. 알고도 파는 겁니다. 최대한 비싸게. 네,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죠. 잘 팔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네. 반도체 불황이 기회다라고 해서 네. 약진하는 파츠 업체 네네. 두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그 업황이 안 좋잖아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싸게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이제 비포 마켓은 장비 쪽에 납품하는 파츠, 그리고 애프터 마켓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에 납품하는 시장인데 아마 비포 마켓이 한 20-30% 더 비싸게 팔아요. 왜냐면 장비 사통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래는 뭐 업황 좋을 때야 굳이 뭐 괜히 애프터 마켓 사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같이 코스트 절감에 대한 이 압박이 심할 때는 애프터 마켓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마켓의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뭐 SIC 쪽에는 KNJ 그리고 이제 월덱스라는 업체가 이제 실리콘이나 이제 뭐 쿼츠 쪽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두 개 회사가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고 봅니다. 그 원익QNC나 이런 쪽도 하지 않나요? 원익QNC는 이제 비포 마켓 쪽 비중이 크고요. 네. 이제 그게 그 어떤 디퓨저 쪽하고 시각 쪽하고 좀 다르긴 한데, 한 비포 마켓이 70, 애프터 마켓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원익은. 네. 원익QNC는. 약간 그 마켓에 따라서 확실히 좀 네네. 시장이 나눠져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포 마켓 업체들의 장점은, 마진율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 특정 장비사한테 좀 락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프터 마켓은 약간 단가는 좀 더 싸게 들어가는데 고객 다변화에 좀 제약이 없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정품 카트리지, 잉크. 요거는 교환용 카트리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파츠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구조적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뭐 네.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커지면 더 커진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제 선단 공정이 되면 파츠가 좀 빨리 달아요. 그러니까 파츠라는 게 이제 그 진공 체인바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뭐 여기 그 무슨 여기 노즐 같은 부품들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플라즈마 가지고 가공을 하거든요. 이제 플라즈마라는 게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이제 그 물상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도 되게 세죠. 그래서 이제 웨이퍼에도 이게 때리지만 주변에 있는 부품들한테도 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단 공정은 어떤 미세 어떤 회로를 하려면 플라즈마를 굉장히 세고 짧고 강하게 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모가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실리콘 파츠를 주로 쓰다가 이게 이제 수명이 한 50% 길어지는 SIC 파츠로 바꾸거나 뭐 쿼츠를 쓰다가 합성 쿼츠로 바꾸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확실히 그 쿼츠 쪽에서 기술 개발 잘하는 네. 기업을 장기적으로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로 반도체 섹터 중에서 거의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 난 그런 주식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반도체 업황이 턴하면 살아날 만한 좀 견고한 펀더멘탈을 갖춘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올해 뭐 증익을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아요.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이 증익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률을 유지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회사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들이 30%대 영업이익률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HPSP 같은 업체들도 계속 50%.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런 회사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장기적으로 바라는 거죠. 제가 쌀 때부터 이야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항상 네. 일관적으로 한미반도체 네. 말씀 많이 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말쯤인가 와서 이익률 유지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언제든 튈 수 있다 바라고 했던 게, 그때 이익률 높게 유지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HPSP,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뭐 몇몇 회사들이, 넥스틴 같은 회사들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회사들 결국은 한 번은 시세를 뽑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유망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언젠가는 한 번은 인정을 받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약간 좀 확실히 이익률 가지고 있는 네네, 높은 그렇죠. 기업들이 맞습니다.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렇죠.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죠. 높다 그렇게 가격에다가 전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업황이 안 좋아도. 그리고 이번엔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사실 반도체 하면은 또 가치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좀 네네. 유명한 기업이 리노이라는 기업이 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이익률이 상당하잖아요. 사실. 네네, 맞습니다. 거의 뭐 살인적인 그런 영업이익률이긴 그렇죠. 한데, 아마 외국계 증권사에서 네네. 아마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네네.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리노공업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좋게 봅니다, 리노공업은. 이게 왜냐면 리노공업도 이게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자체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하기가 좀 되게 애매한 게요. 이게 반도체 업체들하고 딱 붙어서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수작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대응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뭐 어떤 반도체 칩이 생산이 됐는데, 이 테스트 소켓을 2주 안에 주냐, 3주 안에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2주 안에 줄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대응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회사들이 좀 막 4주 막 늘어지고 이러면 그게 다 비용에 엄청 큰 어떤 택타임이 늘어나는 거는 그 반도체 업체한테는 굉장히 어떤 비용적인 어떤 불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리노공업을 찾는 거죠. 뭐 퀄컴이든 애플이든 다 뭐 리노공업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좀 어떤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그동안에 모바일 AP 쪽 비중이 너무 높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비중이 너무 높았는데, 최근에는 비모바일 쪽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뭐 VR이나 뭐 XR이나 이런 쪽도 아이템이 늘고 있고, 그리고 뭐 의료기기 쪽 이런 쪽도 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망하게 봅니다. 그게 이제 5G 그쪽이 이제 둔화돼서 네.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 쪽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약간 그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들이 어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대부분 통신 칩들이 많아요. 통신 칩의 그게 리노가 하는 건 핀 타입이고, 기존에 하는 건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약간 압력을 누르면 이게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이제 뭐 인식하는 방식인데, 통신 주파수, 그러니까 5G나 6G로 가면 핀 타입보다는 약간 실리콘 러버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프로세서 같은 경우 CPU라든지 GPU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핀 타입이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파수 뎁스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주파수 뎁스가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핀으로 쓰는 소재를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실리콘 러버 대비해서 핀 타입이 단가가 거의 많게는 2배까지 차이 나거든요. 만약에 이게 뭐 10불이면 이게 20불 막 이렇게 차이 나는 데다가 핀 소재 바꾸면 단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통신 칩만 이제 러버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주문형 반도체가 훨씬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하면 여기서 좀 내줘도 충분히 먹을 게 많아요. 보니까 사업 보고서 보면 거의 뭐 네. 2, 3만 여종의 부품을 만든다라고 네네. 하니까 그렇죠. 수많은 종류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특정 영역이 좀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범용 반도체가 점점 이제 주문형 반도체로 바뀌잖아요. 그럼 TSMC한테 맡겨서 생산하면 누가 테스트 소켓을 주겠냐는 거죠. 결국 다 리노공업 같은 애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리노처럼 이렇게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네. 좀 뭐 시장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 리노공업이 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죠?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이죠.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네.
굉장히 잘합니다. 네. 네. 의문 좀 많이 해소해 주셨으니까 네네. 한번 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반도체 쪽이라고 한다면 네.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AI, 챗GPT. 네네. 사실 올해 원래 이 기술주라든지 테크 쪽 업황이 더 안 좋을 뻔했는데 네네. 갑작스럽게 연초에 이제 이 챗GPT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뭐 반도체를 살렸다 네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뭐 엔비디아, AMD라든지 막 이렇게 네네. 막 부각받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챗GPT 수혜주로는 대부분 이제 이 GPU를 만드는 뭐 네.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기업들을 꼽는데 이런 기업들 말고 약간 좀 숨겨진 네네. 좀 그런 테크 쪽에서 수혜주는 없을런지 궁금하거든요. 결국 그 AI 반도체라는 거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이거나 아니면 한 개로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에 어떤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되게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설계 쪽에서는 아마 그 어떤 설계 툴 자체가 고도화돼야 되는 거고요. 이제 설계 툴에서 뭔가 제공해주는 회사는 미국 회사죠.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쪽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내 뭐 IP를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유망합니다. 뭐 칩셋 미디어도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목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칩리스 생태계라고 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설계를 이제는 후공정까지 다 설계해서 해야 돼요. 예전에는 전공정, 이 반도체 웨이퍼만 설계해서 하면 후공정은 표준화돼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후공정까지 다 이제 설계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뭐 이제 그 식각, 뭐 구멍, TSV로 구멍을 뚫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붙이거나 그런 게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업체들. 그리고 제대로 붙었는지 검사하려면 뭐 엄청나게 이제 들여다봐야겠죠. 검사, 인텍플러스, 뭐 파크 시스템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유망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칩들을 놓고 제일 밑바닥에는 플립칩 BGA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플립칩 BGA 기판, 그런 쪽도 유망하죠. 약간 기판 쪽으로 대덕전자하고요. 대덕전자. 네, 뭐 저기 뭐 삼성전기, 뭐 LG 노텍도 뭐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코리아 서키트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칩셋 미디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영상이나 약간 네네. 그런 쪽 그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AI 쪽이랑도 연관이 왜냐면 그 우리 AI라는 게 보통 이제 데이터들이잖아요. 데이터, 그 빅데이터 중에 상당수가 영상 데이터들이에요. 이미지 데이터들. 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그 로 데이터를 막 그냥 큰 데이터로 그냥 던져버리면 처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막 좀 압축해주거나 효율적으로 해서 던져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IP 그 만드는 업체가 칩셋 네. 미디어도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진짜 AI 관련해서 더 많이 네. 오른 주식이 그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잖아요. 네네. 거긴 아예 AI 관련된 뭐 IP를 제공한다? 네네.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기업 같은 경우가 확실히 실제로 좀 그런 실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NPU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지금은 어떤 AI 프로세싱을 다 GPU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NPU 기반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오픈 엣지 테크도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한데 실제로 이제 AI 쪽으로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 NPU 중에서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괜찮은 회사는 퓨리오사, 리벨리온, 사피온 같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실력이 괜찮다라고 이야기 들었고, 그런데 다 비상장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NPU로 가려면 지금은 이제 그 AI라는 게 뭔가 서비스 모델이 딱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게 킬러 앱이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는 일단 뭐 확정이 안 될 때는 그냥 데이터 마이닝이 유리한 GPU 기반이 낫고요.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 GPU 기반으로 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 딱 그 서비스가 딱 그 뭔가 딱 세팅이 되면 그때는 여기에 맞게 NPU가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은 좀 NPU가 지금 땡기기는 조금 이런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GPU 가지고 이 개발자 생태계를 너무 좀 잘 아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그 개발자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AI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다 쿠다 기반으로 돌려보거든요. 그렇죠. 네, 쿠다 기반으로 돌려보죠. 그리고 그 지금 메타버스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그 옴니버스, 그것도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물리 조건이 비슷한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옴니버스에서 2년 동안 자기 신규 공장을 돌려보고 여기서 문제점들 다 잡고 나서 실제로 세팅을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고, 이번에 또 더 무서운 게 우리가 클라우드까지 제공해 줄게.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HBX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칩 하나만 해도 몇 천만 원이고, 이거 서버 하나 꾸리려면 무슨 억 단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이 이게 투자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용료 내고 써, 우리 거, 서버. 그게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개발자들이 뭘 필요하는지 너무 귀신같이 잘 아는 거죠. 빠져나갈 수가 없게끔 만든. 네. 그러니까 이게, 와,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진짜 NPO가 살 자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구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야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굳이 그거는 어떤 자기들의 시스템에 맞게 그냥 NPU를 설계하는 거지. NPU가 있는데 여기에 맞게 시스템을, 이거는 좀 약간, 예, 약간 그런 리스크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네네. 애플이라든지 뭐 그냥 뭐 굳이 아마존이라든지 네네. 그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그렇죠. NPU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데이터부터 이 그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한테 맞는 최적화된 어떤 NPU를 이제 설계하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뭐 일부 IP를 제공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이 NPU 그 자체를 가지고 누가 갖다 쓸까? 이건 조금, 네, GPU가 더 낫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0.1% 이내로 잘 만들 자신 있으면 글로 가는 게 맞는데 네네. 그게 아니면 그냥 GPU 쓰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개발자들은 아시겠지만 뭐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 안 나오고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고 해도 기다리잖아요, 개발자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인텔 CPU 기반으로 서버를 다 공부했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이제 GPU 쪽에서도, 그 AI 서버 쪽에서도 이제 그런 락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네. 뭐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건 어떻게 본다면 약간 경쟁 관계인가요? 아마존이나 뭐 약간 구글이라든지 그쪽이랑? 그래서 지금 뭐 경쟁 관계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를 빼고 다 손잡았어요. 클라우드 업체. 아, 진짜요? 물론, 네,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저기 그 오픈 AI하고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애저가 지금 제일 적극적이고요. 그 엔비디아하고 어떤 연합 얼라이언스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웬만한 클라우드 업체들은 여기 손잡았고, 아마존 웹 서비스만 지금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야, 진짜 이 업계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결론은 분산 투자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얘들끼리 치고받더라도 같이 담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네. 다 같이 봐서는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글로벌 빅테크들이 또 많이 해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성이 참 깨기에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일단 인프라가 이제 세팅이 돼버렸고, 여기서 어떤 이제 나온다, 이 생태계에서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기회비용, 어떤 매몰 비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로봇, AI 등 첨단 IT 주식들의 지금 전성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네. 다음에 약간 좀 주도주가 될 만한 IT 네. 분야 좀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최근에 좀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제가 지난 10년간에는 모바일의 시대였고 향후 10년간은 모빌리티의 시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AI 시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저는 GPT-4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아, 보여? 네, GPT-4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AI 연구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자기가 20년 동안 연구한 게 없어졌대요. 아, 어떡해. 네, GPT-4가 너무 제가 그때 여기 출연해서 GPT 3.5 기반에서 네이버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기회가 있는 게 비영어권의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GPT-4가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아, 한국어로 해도 잘 해줘? 네, 너무 잘해요. 아, 제가 이제 사실 이 촬영의 기준으로 오늘 네. 결제를 했어요, 네네. GPT-4를. 그래서 이제 GPT-4 플러스로 지금 네네. 쓰고 있긴 한데 네네. 계속해서 영어로 막 입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한국어는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바꿔줘 그러면 잘 된다고, 네. 저는 제가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써보신 분들한테 이제 들었는데 너무 한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이미지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게 대단한 거고. 그래서 이게 진짜 어플리케이션 모델에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또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제너럴 AI 쪽으로 빨리 가고 있는 흐름들이라. 그러니까 결국 AI 종착점은 멀티모달, 멀티태스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텍스트하고 이미지까지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뭐 영상은 쉽게 인식하겠죠.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의 오감처럼 다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많아지면 이게 굳이 어플리케이션 안 하고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될 만큼 이게 네. 이제 우리 생활을 네.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아이템이다. 그렇죠. 번역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뭐 한 3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네네. 한 장으로 요약해줘.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저는 이제 그 무료 챗 GPT만 주로 쓰는데 굉장히 이거 자체도 그 전에 어떤 오류가 났던 답변들도 계속 어떤 개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의 어떤 스마트폰처럼 디바이스가 주도가 아니라 AI가 주도가 되고 디바이스는 하나에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겠다. 로봇이나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그릇이다. 이런 주객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네. 조만간 이제 그 최신 데이터까지 다 업로드 시킨다니까 사실 네. 주식쟁이다 보니까 최신 데이터 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 네네.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실제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정말 좀 자료 찾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약간 인사이트 관점에서 좀 질문을 해도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좀 개인적으로도 약간 되게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수많은 또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PNP가 없어지고 MP3 플레이어가 없어지고 전자계산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뭐 카니발레이제이션이 생기는 것처럼 AI도 똑같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기는 쪽에 서야죠. 주식 투자자들은. 그래서 만약에 AI가 뭔가 모든 걸 주도하는 시대가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인프라, 서버 이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인프라 서버라고 한다면은 결국 엔비디아. 엔비디아 CPU라든지 네. 이쪽에 이제 붙어 있는 애들을 좀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 뭐,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 HBM 뭐 장비 같은 그런 것들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는 지금 대부분 엔비디아 쪽은 독점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서프라이 체인을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구글이 원래는 AI 원조잖아요. 네네.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바드라든지 뭐 네네. 출시하고 뭐 조만간 내놓는다라고 했는데 이쪽도 네네. 한번 뭐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구글이 네,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의 어떤 지금 주력 매출 캐시카우가 망가지는 걸 못 참는 거죠. 네, 이 검색 광고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이게 AI 기반으로 가면. 네, 그거를 CEO가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이 조직의 거대한 비대한 조직의 방향성을 바꾼다라는 거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검색 광고 시장의 3%밖에 안 되는 빙은 쉬운 거죠. 잃을 게 없으니까. 예. 근데 구글은 이거를 만약에 챗 GPT 기반으로 바꾸면 기존에 진짜 수조 원의 매출이 없어지잖아요. 예.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든 게 구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결국 이걸 활용해서 뭐 하는 거는 결국 MS가 되네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가공할 만한 AI가 있긴 네. 하지만 네. 이걸 출시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기의 그런 주력 매출원을 잃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할 수 애매한 없죠. 상황이다. 맞죠. 네. 의사결정 하더라도 안 따라오는 거죠. 실무 조직에서. 그렇죠. 자기 실적이 없어지는데. 네. 그 쉽지 않은 거죠. 네. 앞으로 좀 구글의 행보를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구글도 난리인데요. 뭐 시리나 뭐 지금 애플도 난리예요. 애플 시리가 지금 챗 GPT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갈아엎고 GPT 기반으로 가야 되냐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애플도. 시리가 음성 기반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이 GPT 기반은 아니죠. 네. 생성형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식률이 굉장히 좀 허접하죠. GPT에 비하면. 네. 그래서 다 앞으로 지금 웬만한 거는 다 GPT 기반으로 갈 것 같아요. AI의 어떤 메인스트림이. 재밌네요. 뭐 약간 상당히 약간 좀 위급한 그런 기업도 있지만은 그렇죠. 제3자적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혹시 AI 스피커 써보셨어요? 근데 집에 있긴 한데 안 쓰죠? 그냥 뭐 TV 켜 먹고 네, 이 그렇죠. 정도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얘기하고 있으면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맞아요. 뭐 이상한 노래 그렇죠. 틀고 막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GPT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거 쓰겠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투자해놨는데 이거를 다 갈아엎고 GPT 기반으로 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사실 예전에 일본이 사실 미국 반도체를 빨리 이렇게 캐치업해서 뒤집을 수 있었던 게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다 진공관 기반으로 투자해놓은 업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새로 시작하니까 트랜지스터 기반으로 하니까
훨씬 더 유리했던 부분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오픈 AI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얘들은 그냥 GPT 기반으로 막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기존에 AI 막 투자해놓던 업체들은 와 이거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제3자 입장에서 네네. 재밌게 좀 지켜보면 네네. 되고 헤게모니를 잡은 그런 주식에 네네.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인덱스를 사거나 네네. 포트폴리오 분산해서 잘 그렇죠.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시장은 이제 올해는 저는 이제 그 어떤 개별주들의 어떤 종목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작년에 다 모든 게 매크로 이슈가 다 모든 걸 빨아들이는 시점이었고, 제가 그래서 작년 말쯤에 이제는 매크로 그만 보고 이제 개별 종목에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너무 진짜 팡팡팡 튀는 게 이게, 일단 그 투자자들이 너무 수익의 그 갈증을 목이 마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급한 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또 고르고 선별하고 리스팅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건 유효하지만 지금은 약간 조금 톤다운, 캄다운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와 이거 너무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빨리 오르니까 네 조금 이제 그래서 조금 네 조금은 자제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오늘이 3월 말이잖아요. 촬영일 기준으로. 오히려 대형주들, 그러니까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좀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4월 중에. 4월이 되면 또 색깔이 한번 시장 색깔이 바뀔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엉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네. 네, 1분기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니까 그게 한번 어떻게 보면 뭐 이미 프라이싱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뭔가 할 수도 있는데, 주가가 너무 높아지는 상태면 그 실적이 저는 한번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메모리 쪽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일단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 감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호재성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감산을 더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예, 뭐 제가 또 한 달 있다가 나오잖아요. 제가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대충. 그래서 4월은 약간 저는 4월 뭐 초까지는 투자하는데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실적 나오는 그때쯤 해서 네 그 약간 실적 시즌쯤 해서는 중순 이후 뭐 보통 한 5월쯤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당분간은 열심히 종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가장 많이 빠진 것만큼 또 호재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약간 호재 민감한 그런 네네.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주가 관점에서 네네. 그리고 뭐 현재 막 뭐 AI 로봇 뭐 2차전지 해가지고 뭐 적게는 뭐 5배에서 뭐 10배 오른 주식도 많긴 한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와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또 많이 또 버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네네. 또 시장의 또 바람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잘 보시고 보면은 또 투자하는 데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